안녕하십니까. 이론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들으시고 한번 보셨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그러시겠죠. 그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랍어를 듣는 기분이 든다. 아랍 말을 듣는 기분이 든다고. 어떤 분은 그러신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모르던 분야인데요. 그죠? 그 다음에 용어 같은 것들도 대단히 어렵고, 표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이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빨리 익숙해지면 돼요. 우리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한국어 하나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해갖고 사람들과 하고 부대끼다 보면 우리나라 말 익숙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제가 한 3번 이상은 들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해한 거야. 정밀하게 누구한테 설명할 정도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익숙하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빨리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의 목적이 갖춰야 될 효력 요건을 볼 거예요. 중요하다 그랬죠.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행위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되려면 지난 시간에 뭘 봤어요? 행위하는 당사자가 행위 당시 능력이란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중에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봤어요. 만약에 의사능력이 없는 자, 만취한 자가 범죄를 했다 무효라 그랬고요.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범죄를 했다.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요건을 보는 거예요. 당사자가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두 번째, 그 법률행위의 목적, 원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목적은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하는데요. 법률 행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그게 뭐예요? 권리와 의무지. 법률 행위하게 되면 원한 대로 권리와 의무가 변동이 된다 그랬으니까 결국 법률의 목적 이퀄 법률의 내용 이퀄 원하는 것 이퀄 권리 의무 이렇게 되겠죠. 그 목적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기억나시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다시 한번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 순서대로 갖추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판단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확정성 갖췄냐? 그 다음 가능성 갖췄냐? 그 다음에 적법성 갖췄냐?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갖췄냐? 이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질서라고 합니다. 좀 어려우면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상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4가지를 순서대로 갖춰야 된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먼저 확정성. 간단합니다. 범죄의 목적이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나중에 이행을 할 때 확정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확정성이에요. 우리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그 분양계약도 법률행위인데 분양계약 당시 동호수를 지정해서 분양을 하면 계약 당시 제 몇 동, 제 몇 호 소유권이 확정된 경우죠. 또 하나 분양계약 당시 제 몇 동, 제 몇 호를 지정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입주 시점에 전산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를 정한다 라고 기준을 정해놨다면 나중에 입주 시점에 전산 추첨을 통해서 제 몇 동, 제 몇 호를 확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확정성을 갖춘 거예요. 따라서 확정성이란 둘 중에 하나.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도 뭐라 그래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목적물과 대금을 계약 당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이 뭐예요? 확정이잖아요. 계약 체결 당시 확정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충분하다. 계약은 유효하다. 확정성은 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실현 가능성이에요. 당연히 법률의 목적은 언제? 행위 당시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에요. 즉 실현 가능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위 당시 불가능해. 그럼 무효가 되는 거야. 이렇게 행위 당시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 합니다. 원시적 불능. 그래서 불능의 유형을 일단 행위 당시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과 행위 이후, 계약 이후에 불가능하게 되는 후발적 불능으로 구별한 다음에 행위 당시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행위 당시를 기준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A주택을 매매하는데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주택이 전부가 멸실이 된 상태예요. 계약을 1월 10일 날 체결했는데 주택은 1월 9일 날 이미 멸실이 된 상태예요. 그럼 계약 체결 당시 주택 소유권 넘겨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걸 원시적 전부불능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시적 전부불능은 나중에 계약법을 가면요.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생겨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나중에 계약법 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하고 연결이 된다. 이것만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반면에 원시적 일부불능은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수용이 돼버렸다. 계약 체결 전에. 그럼 원시적 일부불능이잖아요. 자, 이렇게 원시적 일부불능일 때 원칙 요거 나중에 뒤에서 봅니다. 우리민법 137조에 따르면 전부불능 전부 무효가 돼요. 원칙이 전부불능 전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또다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그런데 나중에 매매를 가면 담보책임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1000평짜리 땅을 샀는데 아파트를 50평짜리 샀는데 50평 값을 줬겠지. 근데 나중에 사고 나서 재봤더니 40평밖에 안 돼. 그럼 처음부터 10평이 부족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적 일부불능이잖아. 근데 요럴 때는 계약 전체를 유효로 하고 담보책임이라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적 일부불능은 원칙 전부불능으로 처리하되 다만 그 원시적 일부불능이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 주고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유상계약에서 발생하고 그 일부불능의 내용이 수량이 부족하거나 50평 아파트를 샀는데 40평밖에 안 되거나 일부가 멸실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규정해 놨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따위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걸 기억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법 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반면에 후발적 불능은 뭐예요? 1월 10일 날 계약 체결 당시에 주택이 존재했지만 그 후에 멸실이 됐다. 1월 15일 날. 후발적 불능이죠. 행위 당시 가능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에 계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되 다만 계약법에 가면 자, 각과 을 사이에 A주택을 1월 10일 날 매매했는데 그 주택이 15일 날 멸실됐다.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그 다음 주택이 멸실됐으니 갑의 의무는 소멸했다. 을의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는 문제가 남지요. 요걸 처리하는 제도가 위헌부담이라는 제도가 있고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역시 계약법 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 후발적 불능은 위헌부담, 채무 불이행 이런 걸로 처리한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세팅을 해주세요. 그 다음 실현 가능 불가능 판단 기준 시기는 행위 당시고 그럼 판단 기준은 뭐냐? 불가능의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갑이 반려견이 죽었어. 죽은 반려견을 수호사한테 데려가가지고 이 죽은 반려견을 살려내면 1억을 준다. 죽은 반려견을 살려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런 걸 절대적 불능, 물리적 불능이라고 해요. 반면에 갑이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한강 잠수부 을과 계약을 해. 찾아주면 100만 원 주겠다.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찾는 것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걸 사회통념 불능이라 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능하다고 여기는데 나만 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걸 주관적 불능이라 합니다. 이렇게 불능의 단계가 100%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고 나만 불가능한 게 있더라.
각각 절대적 물리적 불능, 사회통념 불능, 주관적 불능 이렇게 부르는데 그중에 사회통념 불능까지를 무효로 하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물리적 기준이 아닌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부르겠죠. 그리고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주관적 불능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불능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목적의 확정성하고 목적의 실현 가능성은 딱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확정성을 갖췄고 가능해. 그 다음 판단하는 게 뭐예요? 적법성. 적법성이라는 것은 법률의 목적이 법 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강행법규, 강행규정이 있고 안 지켜도 되는 임의규정, 임의법규가 있어요. 임의규정,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된다 그랬으니까 설령 임의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무효는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강행규정을 우리 대법원이 또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속규정은요.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될 뿐 무효가 아니에요. 단속규정은 그러니까 법률을 이렇게 나눈 거야. 볼까요? 내가 프리젠테이션을 해놨나 모르겠네. PPT에. 네, 여기 있네요. 법률의 목적 요건 중에서 확정성, 가능성 봤는데 적법성이죠. 근데 이 법이라는 게 강행규정, 강행법규가 있고 임의규정, 임의법규가 있어요. 임의규정, 임의법규는 나중에 볼 건데 105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게 강행규정이에요. 따라서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인데 다만 그 강행규정을 우리 대법원이 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서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은 대부분이 효력규정이야. 근데 그 강행규정 중에 단속규정이라는 놈이 있고 요 놈은 위반했을 때 처벌이 돼요. 다만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닌 것들이 나와요. 요 단속규정을 자주 물어봅니다. 그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의 목적성,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강행법규에 반하면 무효가 된다. 다만 강행법규 중에 단속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따라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자, 강행법규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된 규정이죠. 따라서 당사자가 나 이 법 안 지킬래 할 수 없는 거죠.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임의규정은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안 지켜도 돼요. 그거를 당사자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가끔 나와요. 그래도 그 중에 임의규정을 골라라라고 간혹 문제가 나와요. 임의규정을 골라라.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을 골라라. 예를 하나 꼭 기억합니다.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자, 갑소유 주택을 을이 전월세로 빌려. 전월세. 이게 임대차예요. 자, 보일러가 고장나요. 집주인이 고쳐줘야 돼. 근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돼서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고쳤어.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비용상환 청구권이야.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이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보일러 등이 고장나면 임차인이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한다. 이렇게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임차인은 비용상환 조건을 포기한다. 라는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핵심 판례는 뭐 안 읽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거 출제가 되긴 했지만 자, 강행법규는 중요하죠.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하는 얘기고요. 특히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될 뻔. 그 행위가 무효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효력 규정이라고 했어요. 그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도가 있어요. 중개 수수료 한도가 있어. 이 중개 수수료 한도 규정이 효력 규정이에요.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 강행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죠. 무효인데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가 됩니다. 초과하는 범위. 또 하나 이제 출제가 된 거. 좀 전에 건너뛰었던 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못하죠.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중개를 업으로 했어. 그리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을 했어. 이거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사무소 개설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 강행규정, 효력규정 위반 무효예요.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업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긴 지금 업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업으로 한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중개를 했다. 그리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하고, 즉 중개를 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그때는 수수료 받는 약정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효력규정 두 가지 봤어요. 그 다음에 단속규정을 봅니다. 외워야 됩니다. 3개.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되면 등기부상, 소유권 등기도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넘어가야 돼요. 자, 을은 등기를 넘겨받을 때 취득세 내고요.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이 을이 그 세금을 안 내려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되팔아. 이걸 미등기 전매라고 해요. 그리고 을은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겨줍니다. 자신 등기를 생략한 채. 이걸 중간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고, 만에 하나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단속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즉 행위가 유효라고 해야 세금을 추징한단 말이죠. 이런 게 단속 규정이다. 세금 추징 목적 따위의 규정들, 이런 것들이 단속 규정이 되는 거예요. 1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분양권 전매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걸 위반했어. 이것도 단속 규정 위반입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물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가 직접 거래를 해. 갑이 을에게 주택 매매를 의뢰했는데 을이 자기 자신과 직접 거래해. 계약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이걸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단속 규정. 따라서 3가지, 미등기 전매, 분양권 전매, 그 다음에 직접 거래, 다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이 될 뿐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예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무효행의 추인이라든가 무효행의 전환 같은 게 인정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예요. 자, 나중에 갑이 야, 내가 너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강행 규정 위반 무효더라. 이렇게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에 보면 증권회사나 투자회사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증권회사가 그 규정을 위반해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그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약속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죠. 근데 이 증권회사가 나중에 딴소리해. 야, 내가 너한테 처음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 수익 보장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다야. 따라서 나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수익 보장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나 수익 보장 못 해주겠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있다. 즉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믿음을 깨지 말아라예요. 갑이 을에게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을은 그걸 믿고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말을 바꿔 갑이.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더라. 수익 보장 못 하겠다. 을의 믿음을 깨긴 했죠. 하지만 괜찮다. 이렇게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이 강행규정 위반하여 무효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나아가 증권회사가 갑이 있어요. 직원 을이 있어요. 을이 갑을 대리해서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했어. 자, 그럴 때 나중에 대리 가면 표현대리라는 제도가 나와요. 그리고 표현대리가 적용이 되면 유효가 돼버려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강행규정 위반 행위가 표현대리라는 게 성립하게 되면 유효로 할 수 있느냐? 안 되겠죠.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절대적 무효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설령 그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비진의 표시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이건 뒤에서 보실 텐데요. 이 표현대리나 비진의 표시는 다 뒤에서 볼 거예요. 비진의 표시가 만약에 적용이 되면 상대방이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유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강행규정 위반이 비진의 표시 규정을 적용해서 유효로 처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3번, 4번 묶어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도 적용할 수 없고 비진의 표시 규정도 적용할 수가 없다.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표현대리나 비진의 표시는 나중에 뒤에서 따로 살펴보실 겁니다. 적법성은 딱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하죠? 자, 마지막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은 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하고 104조 불공정한 행위인데, 요거는 조금, 그냥 보죠. 103조부터. 자,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 중에서 일단, 적법성이 일단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행이 가능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 안 돼요. 그게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라고 해놨고요. 불공정한 행위 무효라고 해놨습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 불공정한 행위 무효. 이 반사회 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가 뭔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먼저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는 뒤에서 조문 확인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갑과 을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판례라고 합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야 라고 판결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구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몇 가지 좀 판례를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요. 두 번째가 부동산을 이주로 매매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갑이 을에게 땅을 판 상태에서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매각을 했을 때 세 사람이 피 터지게 싸우겠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개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동기부불법이 뭔가.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뭔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 행위를 말하는데 중요한 게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불공정한 행위가 어디에 적용되는가.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구별하는 거. 이게 불공정한 행위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은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와 104조 폭리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대법원 판례 요거를 파악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뼈대를 갖고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 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률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103조와 104조가 마련되어 있고 103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내용이 뭐예요? 목적이죠, 목적.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 아닌 것들. 쭉 반사회 질서 행위 모습이 쭉 나와요. 어떤 교재를 보더라도 반사회 질서 행위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쭉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것들이 또 쭉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반사회 질서가 아닌 것들을 암기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죠.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것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가장매매 또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매매, 가짜매매를 말합니다. 허위 근저당, 가짜 근저당입니다. 그러니까 가장매매라든가 허위의 뭐뭐가 나오게 되면 요거는 108조 뒤에서 볼 겁니다. 허위 표시로 모효가 됩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로 모효가 되는 게 아니라 허위 표시로 모효가 됩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협박이 있었어. 강박. 요거 우리 민법 110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겠죠. 각종 세금을 회피할 목적의 행위들, 다운계약서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 역시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닙니다. 자, 1번, 2번, 3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4번,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사고 파는 것 자체는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그런데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샀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 주지직을 산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닙니다. 다섯 번째,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사회적 행위로 만든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숨기기 위해서 임치, 보관하는 거. 임치, 보관. 어디다가? 은행 차명계좌에. 이거는 반사회 질서가 아닙니다.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1, 2, 3, 4, 5. 여기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6, 7, 8은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9. 무허가 건물 임대차 계약. 반사회 질서가 아닙니다.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했어요. 반사회 질서가 아닙니다. 반면에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요거는 반사회 질서입니다.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 질서입니다. 10번. 갑이 을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요. 도박자금을 빌리는 것 반사회 질서입니다. 도박자금을 갚는 것도, 빌린 도박자금을 갚기로 하는 것도 반사회 질서예요. 그런데 도박 채무자 갑이 도박 채권자 을에게 도박
자금을 직접 갚는 게 아니고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내 땅을 네가 팔아라. 매각 대리권을 주고 도박 채권자가 도박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매각을 해. 그리고 그 대금을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해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갑이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린 다음에 그걸 갚을 때 다이렉트로 갚는 게 아니라 을한테 야, 내 땅 하나 있는데 이거 네가 팔아. 팔아서 그 돈으로 도박 내가 너한테 빌린 거 충당해.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도박 자금을 빌리는 것하고 매각 대금을 도박 채무 변제 충당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반사의 질서에는 모여요. 그런데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땅 매각 권한을 부여하고 도박 채권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 요거는 반사의 질서가 아닙니다. 유효합니다. 그게 10번입니다.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 매각 권한을 위임하고 도박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매각하는 행위, 요 자체는 반사의 질서가 아닙니다. 계약을 하면서 11번 불가항력적 손해를 네가 무조건 책임져라.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인한 손해를 일방만 책임지기로 하는 것. 이것도 반사의 질서가 아닙니다. 자, 12번. 최근에 나왔죠? 아이를 임신한 임신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혹시라도 장애를 입고 태어날 때를 대비해서 그 태아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게 반사의 질서 행위냐?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반사의 질서 행위, 103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사의 질서 행위인 것 아닌 것 구별하는 건데 인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고 아닌 것들을 지금 체크해야 걸 딱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그 아닌 거 외운 거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걸 하나하나 체크를 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부동산 이중매매인데요. 자, 이중매매는 설명이 좀 많습니다.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